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배명복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 겸 순회특파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1984년에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제 만 30년이 됩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국제 분야에서 근무를 했고요. 파리와 워싱턴에서 해외 특파원으로 한 8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국제부장, 국제 담당 에디터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직업적 경험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알판스 톡스의 주제는 국제 뉴스의 이면 읽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 뉴스의 홍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SNS가 등장하면서 이 뉴 미디어와 또 올드 미디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면 누구나 사실상 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어떤 뉴스가 전달되기 전에 이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는 하다못해 그 카톡 등에 이미 생생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동안 그 터키를 시끄럽게 했던 그 이스탄불 탁심 광장의 시위 사태, 저 시위 사태도 현재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시위 참가자들이 SNS에 올린 사진이나 포스트를 통해 세상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이 2011년 파키스탄에서 미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 소식도 트위터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트위터의 특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물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 뉴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뉴스 중에서 자기한테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런 뉴스를 선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 뉴스 소비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가치를 따져가지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이런 취사 선택 기능, 이건 1차적으로 저희 같은 언론인이 담당할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의 홍수 시대를 맞아 뉴스를 픽업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게이트키핑하는 이러한 선별 기능은 언론으로서 갈수록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언론에만 맡겨둘 수 있을까요? 언론사도 기업입니다. 수익을 올려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워싱턴 포스트가 아마존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수익 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틴 겁니다. 따라서 언론 입장에서는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선정적인 기사라든가 아니면 화제성 기사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지면 또는 화면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자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자 개인의 어떤 바이어스가 뉴스를 선택하거나 다루는데 그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사의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또 뉴스를 다루는데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같은 뉴스 소비자의 안목과 노력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뉴스 중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그 이면에 감춰진 의미를
파악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아주 냉정하게 언론을 비교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언론이 지금 위기 상태인데 그 위기에 처한 언론을 살리는 게 바로 그런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제 바로 이 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뉴스를 보는 안목과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이 뉴스의 홍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자나 시청자의 수준이 그 나라 언론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처럼 그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국제 뉴스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잡아채고 그 이면에 감춰진 의미를 간파하려면, 그런 깨어있는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UN 본부인데요. 그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고 이 고상한 언어로 포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그 마치 이 벌레가 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사실 지저분한 게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인간이 사는 현실입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뭐 인권, 민주주의, 또 평등, 자유, 평화, 뭐 협력 이런 가치들, 고상한 가치들을 내세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과 이해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식자우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는 게 오히려 병이란 뜻인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환멸스러운 게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는 건 역시 힘입니다. 알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알아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미국 젊은이들이죠. 아마 이미 여러분도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25살의 군인이고 오른쪽에 이 사람은 30살의 해커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정말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컴퓨터 기크라는 점이죠. 우선 이 왼쪽에 이 브래들리 매닝 일병, 이 군인, 이 매닝 일병은 지금 현재 미국 군사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파견돼서 근무하던 중에 그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그 각종 비밀 서류, 또 동영상, 또 미국의 외교 전문 그 디플로매틱 케이블 등 총 70만 건의 비밀을 빼돌려 가지고 그거를 위키리크스에 전달을 했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대 기밀 유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그 이적행위 혐의는 일단 면했지만 이 사람한테 현재 기소된 명목인 그 절도죄, 간첩죄, 기밀 누설죄 등 무려 17가지 죄목으로 이론상으로는 최대 136년의 금고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젊은이인 에드워드 스노든. 에드워드 스노든은 그 모스크바 국제공항 그 환승구역 트랜짓 에어리어에 한 달 열흘간 발이 묶여 있다가 지난 주말에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스노든은 민간인입니다. 미국의 그 민간 업체인 무즈 앨런 해밀턴이라는 회사에 고용이 돼서 미국의 그 국가안보국 NSA 하와이 지부에 근무를 하던 중에
그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NSA가 벌이고 있는 그 엄청난 방대한 도감청 실태를 폭로해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이렇게 스노든은 하와이에서 홍콩으로 처음에 갔죠. 그래서 홍콩에서 NSA 활동을 폭로한 뒤에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그 여권을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서 전 세계 20여 개국에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거절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미국이 압력을 가하거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금 처한 상태에서 그 유일하게 지금 러시아 정부가 그 스노든에 대해서 그 임시 망명을 허가를 해주면서 지난 주말에 이제 일단 러시아로 입국까지는 했는데 앞으로 지금 미국에 쫓기는 이 국제 미아 신세이기 때문에 스노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 지금 보면 그 이른바 중남미의 반미 국가라고 하는 3개국에서 스노든에 대한 망명 신청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네수엘라로 간다는 계획인데 그게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그 두 사람의 얘기를 길게 거론한 이유는 이 국제관계의 현실,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든 그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최대한 가혹하게 지금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은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이 기밀을 폭로한 그런 휘슬블로우, 이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이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 트레이터라는 게 미국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최대 형량으로 매닝을 단죄를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떠한 수술을 써서든 스노든을 미국 국내로 송환해서 그 역시 최대한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죠. 오바마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이 스노든 사건 또 매닝과 스노든 사건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것, 그 이상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근데 국가 안보는 누가 책임집니까? 군이 책임집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이런 명분은 항상 숭고합니다. 애국, 또 희생, 그다음에 영웅, 이런 신화가 탄생을 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함부로 시비를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일종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 집단입니다. 불투명하고 배타적인 일종의 성역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은 또 적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적이 있어야 군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북한,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뭐 이런 불량 국가들이 미국의 적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러다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지면서 이 테러 세력이 미국의 새로운 적으로
본격 부상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이름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적이 있어야 군은 존재할 수 있고 또 군이 존재해야 군수 산업도 유지가 됩니다. 적이 있어야 군대가 유지되고 또 군수 산업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군수 산업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 무슨 핵이라든가 핵무기, 미사일 또는 인터넷 또는 항공 우주 산업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예에서 보듯이 이 군사 기술과 또 군수 산업과 과학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과학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이게 민수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군수 산업과 경제가 동시에 확장되고 발전하는 게 미국의 구조입니다. 미국은 간접 비용까지 포함해서 연간 1조 달러를 국가 안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결국은 군수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소련이라고 하는 적을 내세워서 군과 산업이 손을 잡는 Military Industrial Complex, 군산 복합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공룡처럼 이런 군산 복합체가 비대해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 위험성을 1961년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farewell address, 퇴임사를 하면서 이미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억압받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지금 NSA가 사실상의 빅브라더가 된 상황에서 이 아이젠하워의 경고는 사실상 눈앞의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군산 복합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미사일 방어 체제, 미sil 디펜스에 대해서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 미사일 방어 체제 MD를 구축하는데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0억 달러를 MD에 썼는데 그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을 맞추는 이런 요격 성공률은 지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계속 MD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이게 그 명분인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군수업체 입장에서는 그 북한과 이란의 존재가 우리가 고마울지 모릅니다. 군사 동맹이란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또는 동남아 또 호주 이런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맹 강화는 미국의 군수업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무기와의 호환성을 전제로 이 동맹국들의 군사 장비 체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노우든은 왜 미국의 치명적인 위험을 안겼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이 스노우든은 이 9.11 테러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국의 신형 뉴 타입의 군산 복합체의 실상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NSA는 이 엄청난 규모의 그 디지털 감시망을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군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관련 분야의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NSA를 비롯해 미국의 16개 정보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러한 감시, 감청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업체가 거의 2,000개에 달합니다. NSA 연간 예산이 800억 달러인데 800억 달러의 70%가 이런 민간 기업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NSA는 뭐 전화는 물론이고 전화, 이메일, SNS, 메신저 뭐 온갖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해킹하고 또 그걸 감시하고 감청할 수 있는 그런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지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런 군 정보기관에 근무를 하다가 민간 기업으로 가고 민간 기업에 있다가 다시 또
군 정보기관으로 가는 이런 회전문 인사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결국 요컨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NSA가 민간 IT 업계와 결국 그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그 새로운 신형 군산 복합체 또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그런 그 빅브라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노든은 바로 그걸 폭로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아주 위험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스노든을 최대한 가혹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굴러가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스노든의 폭로가 또 미국의 위험한 또 하나는 경제 때문입니다. 지금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인터넷의 그 발카나이제이션 또는 프래그멘테이션 그 이렇게 칸막이 현상, 분절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아마존, 뭐 트위터까지 모든 그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다 미국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 자체적인 인터넷망을 구성하게 되면 미국의 IT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제일 우려하는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또 스노든의 폭로는 미국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힘의 관계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힘의 핵심은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그 겉으로는 무슨 뭐 소프트 파워 같은 그 고상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여전히 총과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려면 자신은 계속 군비를 강화하면서 상대방은 그걸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미국과 군사력 격차를 줄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소련은 결국 망했습니다. 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군사력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군사와 경제가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사기술의 발전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력을 강화시켜서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 선순환 구조가 지금까지 미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중국이 모방하려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미국이 피벗 투 아시아 회기를 외치면서 열심히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의 이면을 보려면 무엇보다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follow the money라는 말이 있죠. follow the money 바로 그대로입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이익인지 이걸 보면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군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이라고 하는 조직은 특수조직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군에 관한 하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좀 심하게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쿠데타를 포기한 대신 일종의 특권을 인정받은 집단이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과 또 산업, 정치 이 3자의 연결 구조를 잘 살펴보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이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공이라고 하면은 검은 쪽에서 보면은 세상은 검게 보입니다. 또 하얀 쪽에서 보면 세상은 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건 어두운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밝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보고서는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양측을 균형 있게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